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금융위 금정국장을 지낸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한 금산분리나 금융사가 고유 업무만 하는 전업주의 해제를 언급해서 파장이 큽니다. 일종의 금융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풀겠다는데 찬반 경론이 예상됩니다.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금융경제수사 전문가다. 하지만 행정은 수사와 다르다. 시선이 교차하죠. 규제를 풀고 범죄는 엄단한다. 정책 방향은 선명한데 보다 친절한 조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어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물류 현장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신임 금융위원장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다시 한번 크게 올랐는데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신용대출 금리도 역시 치솟는 상황이네요. 또 주요 산유국의 원유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증산인 듯 증산 아닌 실질적인 감산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 전해드릴게요. 저희 잠시 증시 들렀다가 경제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 무섭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승세 속에서 인도는 싼 기름 사다가 혼자 조용히 웃고 있고 앞으로 기름값이 얼마나 더 갈지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셰일오일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왜 안 캐낼까요? 이런저런 궁금증들 박정호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이슈발전소에서는 낮은 금리로 돈 빌리기 위해서 신용점수 관리가 참 중요한 때인데 요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려잡았네요. 네, 간밤에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서요.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지난 1월만 해도 세계 경제가 올해 4.1%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년도 안 돼서 이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한 1%포인트 이상 크게 낮춰 잡은 거고 또 지난해랑 비교해 보면 지난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했는데 올해는 요거의 절반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거라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공급망 혼란 이런 게 모두 겹치면서 좀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은 느려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수 나라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의 경제 흐름이 한 1970년대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석유 수출을 급격히 줄였고 이것 때문에 유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았는데 물가가 치솟으니까 선진국들은 금리를 서둘러서 올리고 또 이 영향으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금융위기를 겪는 곳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했는데 이때랑 지금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산유국 중 한 나라 1분기 성장률이 9.9%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 아닌가 산유국들도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시점 같은데 어제부터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파업 첫날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에 40% 정도인 9천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화물연대 조합원 전체를 따져도 전체 화물 기사의 6% 정도여서 숫자로 보면은 많지는 않은데 보통의 파업이 뭐 유통 길목을 막는다든지 뭐 공장 입구를 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파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큽니다. 첫날 보면 경기 의왕 유통기지 뭐 이런 비롯해서 시멘트 공장에서 일부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또 현대제철 포항 공장도 하류 물량 출하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는 물류에 큰 차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차질을 빚으면 뭐 관용 컨테이너 차량 투입하는 식으로 비상수송 체제 가동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윤석열 정부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이분이 옛날 재무부 시절에 금융정책 관련 부서 여러 곳 거쳤고 또 금감원 이후에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할 때 첫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행시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동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김주현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금산분리 원칙을 좀 개편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처음 금산분리가 도입될 때는 은행이 대기업 사금고처럼 활용되는 거를 막으려고 좀 금융과 산업자본이 서로 지분을 못 가지도록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뭐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하려고 해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요거는 지금 좀 개편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청구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 관련해서 이거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은 유지하겠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라는 게 규제 취지고 이거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미세 조정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로 소식 들어올 때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하겠다 결정을 했는데도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요. 이게 속사정이 좀 있다고요? 네, 이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기준으로 배럴당 120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생산 규모를 앞으로 7, 8월 동안 기존보다 50% 늘리기로 했는데도 따져보니까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거 따져보면 이 증산량이 공급 부족 해결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 산유국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기존의 석유 유전에 뭐 노후됐다. 그러면 신규 투자를 좀 줄이고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유를 다시 채굴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요도 더 늘어날 것 같은 게 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죠. 중국도 대도시 봉쇄를 풀어서 앞으로 원유를 좀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에서 여름 휴가철 시작되면서 휘발유 수요는 더 늘어나는 이런 계절적인 특성도 있어서 앞으로 좀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전망일 뿐이긴 한데 뭐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JP모건에서도 배럴당 175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높게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 생각도 드는데 배럴당 175달러 저는 일단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만 요거 좀 이따가 박정호 교수와 함께 이런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들어볼게요.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럼 다들 대안을 찾을 텐데 원전 문 닫았다가 다시 여는 나라가 많습니까? 네, 이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이게 또 물가 자극하는 걸로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싼 값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요. 내년부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멈춰 있었던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고요. 지금 일본 전력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인데 요거를 10년 뒤에는 한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유럽도 최근에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원전 활용을 늘리고 있고
고유가가 이렇게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 같죠. 경제 블록화부터 시작해서 국제시장에서는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증시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데 숫자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국채 3년물 금리를 보면요. 연 3.232%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2012년 7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른 건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보통 미국 중앙은행 관련한 사람들의 입을 많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레이널 브레이너드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이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쉬어갈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긴축을 좀 강하게 이어갈 것 같은 신호를 시장에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존 금리가 더 빨리 오른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채권들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돼서 원래 채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들고 있던 채권을 팔고 그래서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달금리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대출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최고금리가 물론 이거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연 6.69%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최고금리여서 우리가 당장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6.6%에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 실제로는 한 연 4% 안팎이면 받을 수 있긴 한데 꾸준히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지난주에 고정형 주담대로 3억을 연 4.06% 금리에 빌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 주에 같은 조건으로 3억을 빌린다라고 하면 연 4.28%로 금리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로 하면은 별로 안 와닿는데 일주일 새에 30년 만기 기준으로 매년 갚아야 될 이자가 46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고 그러면 국채나 금융채 같은 채권 금리도 다 같이 오를 텐데 이 금융채가 시중은행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하는 기준이 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대출금리는 좀 같이 꾸준히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고민스럽긴 해요.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그게 안전해요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금리 차이가 많이 나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채 금리가 즉각 반영이 되잖아요. 시차 없이. 어떤 게 더 유리할 거냐 이거 날마다 경제 기자들한테 물어보게 될 것 같은데 나수지 기자님이 보기엔 어때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지금 싸다 보니까 네. 일단은 싼 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고 대신에 뭐 상환할 때 조금 수수료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나중에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겠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 그리고 밀폐된 실내 마스크 쓰시는 거 지겨우시죠?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종종 올라오는데 이게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증시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주세요. 예, 일단 미국 증시는 타겟이 2분기 실적 부진을 좀 경고하면서 급락을 했고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자 경기 침체 이슈가 더해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련 소식은 지난주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 형태였다라는 평가가 좀 높아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옐런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 이후에는 상승 정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 유통업종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군이 상승해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참 무서운 말인데
이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 고용이나 성장세가 그렇게 주춤하지 않다. 이런 반론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 이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래도 오늘의 이벤트는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게 아무래도 저성장과 고물가 우려를 좀 자극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021년에 5.7%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2022년에 2.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높은 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불거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에 전망했었던 4.1%에서 하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를 세계은행이 했고요. 특히 1970년대와 비교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지속적인 공급 측의 혼란, 성장 악화에 대한 전망, 신흥국들의 취약한 통화정책 등이 당시와 유사하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고요. 다만 그에 대한 반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1970년대하고는 다르게 신흥국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글로벌 각국의 결단력 있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유가 및 식량 가격 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흥국 부채 탕감 노력을 높이고 글로벌 상품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활발한 공급 대응이 필요하다라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에 비해서 1.2% 하향이 된 2.6%로 전망을 했고요. 신흥국도 1.2% 하향된 3.4%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이나 사우디 같은 원자재 중심으로 판매하는 국가들은 이제 견조한, 오히려 상향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름값을 둘러싼 각국의 표정이 참 교차되는 그런 시점인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 의회에서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던 건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은 공급망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어떨지가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좀 이어졌고요. 옐런 재무장관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유례 없는 구제 금액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옐런 장관은 그 금액이 사실은 미국 경제를 살려냈고 인플레이션의 중대한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옐런 재무장관은 클린 에너지법이라든지 처방약 개혁안 등 정부 정책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낮춰야 된다라고, 인플레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관련 정책들의 통과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의 원유 공급을 좀 허용해야 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관련해서는 그냥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매자들이 러시아 원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량을 확보를 하되 러시아에 대한 규제는 이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특징적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옐런 장관은 높은 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연초에 이야기했던 올해 4.7% 수준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오히려 연내에 조금은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은 유지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맨 마지막에 했던 그 코멘트 자체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조금 다시 높여주기는 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옛날 페드 의장 출신이라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 들어서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전일 큰 폭 하락에 따른 장초간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대부분의 섹터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전일 대비해서 환율 변동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할지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1조 원 넘는 선물 매도세 영향에 기관들도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하면서 사실 급락이 좀 이어졌었던 영향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과 이 선반영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의 공방전이 아마 오늘 내내 좀 이뤄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장 초반 특징 종목으로는 이 카카오페이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500만 주 가까이를 블록딜을 했습니다. 대략 블록딜의 가격은 마이너스 8.5에서 11.8% 사이 중 하단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가 테슬라향, 이제 전기차향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 보도가 있었거든요. 관련된 내용으로 좀 호재성,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담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도 사실은 경유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오펙이 증산한다고 하는데 더하기 빼기 해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부족하다고 하고, 아니 미국은 러시아 제재하자고 하면서 어제 재무장관은 의회에 가서 러시아 원유값의 상한선을 좀 두면 그거 좀 수입해도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름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가 상황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셰일오일이 있다는데 미국은 왜 기름값이 안 떨어지는지 궁금한 것 죄다 물어볼게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오늘 드디어 언박싱 되셨어요. 예, 점점 이제 많은 방송국들이 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언박싱 된 박정호 교수님, 네. 진짜 궁금한 게요. 일단 미국이 러시아 제재한다고 해놓고 여기도 기름값이 급하니까 이 궁여지책으로 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기름이요, 러시아만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산유국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감축한다. 다른 데서 살 수는 없어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유처럼 계속 써야 되는 물건들의 경우에는 쉽게 다른 데서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간 석유 소비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곳과 단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골집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입장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많은 국가들이 각각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단골집을 찾아서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일 텐데,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단골집에서 공급받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동네 단골집한테 가가지고 원래 납품하기로 한 데 말고 우리에게 파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쪽이 혹시 조금 얹어준다고 하면 혹해서 팔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네. 조금 얹어준다고 하면 자신들의 생산 여력이 있는 범주 안에서 네. 증산을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락 오일이라고 해서 석유라고 부르지만 네. 이게 동네마다 석유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성분이 다 달라요. 유질이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단골집에서 그 원유를 가져왔었을 때 그걸 정제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으로 바꿔서 쓰기 위한 그 어떤 처리 과정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온 원유 유질에 따라서 다 튜닝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동네에 다른 기름을 가져오면 이걸 다시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는데도 많게는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사오기도 쉽지 않거니와 거기에 맞춰놓은 정제 시설이 안 맞으니까. 네. 근데 오늘 하나 배웠어요. 락 오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석유예요. 돌석의 기름 유자. 맞습니다. 진짜로 석유였어요. 돌기름이었어요. 예. 야, 요거 하나 배웠어요. 네. 그런데 알겠거든요. 일단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근데 국제유가
유가가 배럴당 175불까지 간다. 이게 JP모건 체이스 CEO가 했던 얘기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유가가 불안정하다라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유국들은 유가가 많은 그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오히려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1차 오일 쇼크 때 네. 많은 석유를 수급받아 왔던 국가들이 일순간 석유를 원활하게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큰 사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걱정하게 됐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석유를 다른 곳에서도 조달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하나 확보해 두자라고 하면서 중동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에서 석유 캘 데가 없나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는 석유 캐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동에서 늘상 가져왔었는데 네. 바로 앞바다인 북해에서 석유를 캘 수가 있었네. 어랍쇼? 네, 그때 네. 이제 발굴은 해놨고요. 그다음에 미국 역시도 텍사스나 이런 데 말고 추가적으로 또 석유 캘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살펴보다가 알래스카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있는지 그때 또 발굴을 한 거고요.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석유를 더 캘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이후에는요, 전 세계 그 어떻게 보면 석유를 캐는 양이 흔히 말해서 오펙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보다 비오펙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서 석유를 캐서 쓰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만큼 저 중동 일부 국가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거기 석유 있는 거 알아놨으니 이젠 캐야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동 국가들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본인들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진짜 급감했거든요. 그렇죠. 어지간히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저 중동 국가들과 특히 산유국들이라고 할게요. 이 산유국가들은 우리 인류가 탈석유 기조가 빨리 도래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게끔 하잖아요. 지금 팍팍 좀 그 증산해가지고 기름값에 물을 좀 타주면 좋을 텐데 기름이랑 물이랑 섞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까지는 뭐 $100 이상 12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사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약간 속으로 웃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일정 뭐 반년 이상 지속되거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석유 가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어떤 칼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석유 가격이 15% 20% 급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떴느냐? 다 금융적인 요인인 거죠. 국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에 대한 선물 옵션 가격들이 급등락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실물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래서 아니 유가의 흐름이 어느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회사 또는 그 나라의 조세 정책, 그 나라까지 석유를 공급하는 유통망 에 대한 변경,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산유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증산 계획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긴 하더라고요. 주요 산유국에서도 휘발유에서 기름 넣는 사람들이 기름값이 2배 올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싸게 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175달러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어쨌든 올라갈 것 같다. 부등호가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기름값이 혹시 좀 떨어질 것 같다거나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가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제 몇 차례 커다란 시행착오들을 산유국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만이라는 사우디 석유 장관인데요. 석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산유국가들에게 남기고 떠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석유 이후의 세계는 석유가 고갈됐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많은 산유국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즉 무슨 얘기냐? 석유라는 걸 값싼 연료원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자원으로 계속 인식시켜야지 이게 뭔가 이제 석유에 의존하면 안 돼. 저 산유 국가들 러시아 포함입니다.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돼. 이런 기조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석유 장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석유 수급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들도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석유 때문에 적어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증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급등하는 물가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지 하나 사러 갈 때도 차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오펙은 이렇게 대놓고 담합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공정위에서 계속 잡아내는 게 닭고기값, 오리고기값 이거 업체끼리 담합했어요 해서 벌금 물리고 이러잖아요. 과징금. 근데 오펙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감산할 거야 증산할 거야 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펙은 왜 단합하느냐라는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석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를 이제 구분할 때 역사적으로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전에는 미국과 영국의 메이저 정유사들이 전 세계 석유 가격을 결정했어요. 쉘 이런 회사들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유가를 뉴욕의 정유사 사무실에서 결정해서 그냥 공표를 했어요. 대박. 이제 석유는 이 배럴당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럼 그렇게 판 거였어요. 바로 그거에 흥분해서 중동을 비롯한 많은 산유국들이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오일 쇼크 이후 본인들이 이제 석유 가격을 결정했다고 했고 그래서 73년 이후부터 83년까지는 오펙에서 이번엔 석유 가격 얼마입니다. 실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걸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83년 3월부터는 오펙의 담합만으로 석유 가격이 결정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83년 3월이 뉴욕 증시에서 처음으로 원유가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으로 커머디티라고 부르죠. 네. 그걸로 거래된 시점이 그때입니다. 상품 거래소에 등록이 됐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석유 가격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석유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가격을 금융 상품으로 거래를 해서 석유의 수급이나 석유의 단가를 결정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펙 입장에선 지금 일시적인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들에 의한 내용들이 온전히 본인들의 생산에 따라서 이 가격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시장이나 다른 맥락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상당 부분 있는 게 요즘인데 간섭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군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네들 좀 억울한 면이 반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은 담합을 당연히 석유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즘 이제 셰일가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정유 산업이나 또는 재당 산업이나 재분 산업 같이 엄청난 기간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어떤 이런 산업들은 고유가 아니면 설탕 가격이 폭등했다.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었을 때 야 저거 돈 좀 되겠는데 하고 후발주자라든가 원래 하던 사람이 증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공장 더 짓거나 생산 라인 더 깐다. 그러면 이 생산 라인을 더 깔고 증산을 한 그 회사들은 갑자기 설탕 가격이 떨어지거나 석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공장을 폐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동을 하는 게 손실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가도 고유가만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저유가 때 슬슬 저쪽 회사가 먼저 망하나 우리 회사가 먼저 망하나 이 엄청난 설비 투자는 이미 다 해놨는데 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행착오들을 1차 세계대전 때 오일 쇼크 때 산유국들이 또는 정유회사들이 이걸 다 경험했고 최근에는 셰일 혁명 때 셰일 관련한 회사들이 똑같은 일을 또 한번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산업의 어떤 FM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ABC는 우리들끼리 싸움을 해선 둘 다 망하고 우리들끼리 협력을 했을 때 둘 다 흥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룰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인 담합기구가 당당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요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저희도 몇 번 알려드렸습니다만 증산한다고 했거든요. 네. 뭐 하루 평균 한 43만 배럴씩 좀 늘리다가 요거 6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국제유가는 더 올랐어요. 부족한 건 알지만 조금 얹어준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은 올려주겠다라는 그 증산을 더하겠다라는 것이 실제 가격 추이를 보고 이거는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제 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증산한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 또 약간의 시차가 걸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가격은 금융에서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선반영되고 금융은 마우스 클릭으로 바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생산에 의거해서 유가의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게 몇 개월의 텀이 좀 걸립니다. 일단 캐야죠. 맞아요. 네. 이것도 한 가지 상식처럼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자체적으로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불량들이 있어요. 비축유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석유공사에서 비축유를 일정 기간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6개월치예요. 왜 6개월치냐?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 났다라고 하면 그게 전쟁이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동에서 배 떠나서 우리가 정제해서 시장에 보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딱 6개월이거든요. 우리가 화장지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사서 쟁여놓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하철이 갑자기 저쪽 역에서 사고 나서 못 떴대요 하면 그거 견딜 수 있는 기간이 딱 6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이 전 세계적으로 비축유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증산분이 반영되는 데는 바로 요 정도 몇 개월의 시간 텀이 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증산의 양이 좀 아직까지 부족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그 석유가 셰일 오일 요 캐내면 될 것 같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기조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막 캐내니까 중동에서 기름값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셰일 업계가 좀 팍팍 해내서 유가 좀 낮춰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안 합니까? 예. 일단 지난 2017년, 18년 셰일 분야에서 또 역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셰일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원유를 시추한 것보다는 생산 비용이 좀 더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 비용이 더 드는 걸 조금 단순하게 아주 쉽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싸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셰일 회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인 유가 수급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생산 설비를 과잉 투자해 놓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치킨 게임이 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같은 일을 또 하지 말자라는 기조가 내부에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더 우리가 지금 생산력을 가동한다든가 이런 걸 바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레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셰일을 바라보는 업계 현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탄소 제로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높아지다 보니까 한번 뭔가 거대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몇 개월 쓰기 위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쓰려는 목적인데 셰일이라는 산업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냐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이라든가 생산 설비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 셰일 자체 또는 외부의 투자 자금도 주저하고 있는 면들이 많아서 증산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셰일 업계 종사자분들이 예측이 지금 경기가 너무 빠르게 급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석유가 경기가 좋아야 수요가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경기가 급냉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이제 증산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여기저기서 소비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생산 활동 안 한다? 갑자기 석유 수급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도 많기 때문에 쉽게 증산을 하기 위한 인력이나 인프라나 그 기기를 다시 수선하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기조가 섞여 있는 겁니다. 큰 그림 보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셰일 업계는
몸을 사리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 업계를 그렇게 달가워하는 것 같지도 그것도 있고요. 않기는 해요.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요. 그 수입 원유가 또 다양하잖아요. 두바이유만 거의 갖다 쓰는 것 같은데 두바이유 말고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고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까 유지를 좀 다르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 기름 걸러내서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잖아요. 네. 그러면은 싼 기름 좀 골라서 어디 없나 찾아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쓰나요? 이미 다른 단골들이 다 거래선을 아하. 취합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는 두바이유를 선택했던 이유는 물류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산유국들 중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곳 중에서 두바이 지역, 즉 중동 지역이 제일 가까웠던 것이고요. 우리보다도 단골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공을 진짜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도로도 많이 깔아줬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인도네시아의 기름 원활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진짜 원조라고 하죠. 네. 도로 깔고 뭐 기술 이전도 하고 공부도 그러니까요. 시켜주고 그걸 너무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러니까 중동까지 안 가고 조금 더 가까운 데도 산유국 있는데요. 뭐 인도네시아나 어디 그건 다 이미 일본의 단골입니다. 우리 안 주겠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참 이 기름을 둘러싼 정말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에너지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꼼꼼하게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명지대 박종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올리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는 데는 한순간인 거. 성적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신용 점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동안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신용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요걸 점수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신용 점수일 텐데 신용 점수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리 팍팍 달라지거든요. 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슈발전소에서는 인간 비타민 소니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신용 점수 팍팍 올리는 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비타민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인간 비타민 희애 씨랑 신용 점수가 뭐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요거부터 한번 다시 공부해 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신용 점수는 우리 나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숫자, 척도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점수를 보고 금융사에서 이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혹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줘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명함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라면서 제 정보가 담긴 명함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금융사에서는 신용 점수를 보고 명함처럼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융 업무의 바운더리, 범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희애 씨가 전직 은행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 드네요. 정말 오늘부터 1일인데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꺼주란 말이니?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연체 따윈 하지 않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알려달라는 건데 신용 점수제가 아니라 원래는 신용 등급제였잖아요. 요거 왜 점수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방금 들으시고 점수야? 등급 아니야?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2년 전쯤부터 점수제로 바뀌기 위해서 슬금슬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등급제에서는 몇 점부터 몇 점은 1등급, 몇 점부터 몇 점은 2등급 이런 식으로 갈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등급 간의 절벽 효과였습니다. 단 1점 혹은 2점 차이로 누구는 5등급이 되고 누구는 6등급이 되고 특히나 등급이 아래쪽일수록 한 등급 차이로 가능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가능한지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점수제로 바꾸면서 좀 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칸막이 효과 때문에 만약에 한 등급에 100개의 점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1점하고 100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같은 등급으로 취급을 받으면 100점이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제한다는 얘기인데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큰 변화인가요? 네, 일단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이력의 기간, 신용 거래 형태, 그리고 비금융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비금융 항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통신요금, 건강보험 등 공과금의 납부 정도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 비금융 정보의 활용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는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이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용점수가 굉장히 낮네 라고 하셨던 주부나 학생 이런 분들도 신용점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분이 한 가지 물어보시네요. 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도가 올라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궁금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용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이력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쓰는 것보다 잘 갚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금액보다 요거를 따박따박 이분은 잘 갚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신용이 올라간다. 신용평가회사가 근데 많잖아요. 맞아요. 가끔 너 몇 점인지 알고 싶니? 한번 알아볼 테야. 이런 문자도 오고요. 그렇죠. 등급이나 점수가 신용평가사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다릅니다. 이 신용평가 기관별로 수집하는 정보의 경로라든지 이 정보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관들이 내놓는 점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공통사항은 상환 이력 정보, 얼마나 연체를 안 하고 성실하게 갚았냐 요거죠. 그리고 현재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요. 보통 은행들에서는 이런 신용평가사의 정보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신용점수 평가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유리한 쪽으로 해주세요. 불리한 거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높아야 유리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꺼려지는 게 나 신용점수 몇 점인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이거 자주 조회해보면은 점수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돈 필요하니? 이런 느낌 줄까 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2011년도 이전에는 조회를 많이 하면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 10월부터는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단순히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는 신용점수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내가 몇 점인지 그리고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은 무료로 신용점수 조회하실 수 있으세요. 뭐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앱도 괜찮고요. 네. 나이스 등의 신용평가사를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다 무료니까요.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일단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신용거래 등을 집중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우수고객으로 지정이 되면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돈을 꼬박꼬박 모으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신호라서 점수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는 놨는데 계속 0원, 계속 플러스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핀테크 앱을 활용해서 소폭이지만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 올리기 서비스를 핀테크 앱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핀테크 앱에서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건 아니고 신용평가사에다가 즉각 이 소니에라는 사람이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믿을만해요. 계속 옆구리를 찔러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신용점수를 올린다. 근데 이거 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게 또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신용점수가 뚝 떨어집니까? 이 두 글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체. 연체 정말 멀리 하셔야 되는데요. 연체 기간이 길거나 건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신용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를 상환하려 할 때는 오래됐거나 이자가 높은 연체부터 갚는 게 신용도 관리에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이 이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90일 이상 장기 연체의 경우에는
최장 5년 동안,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는 최장 3년 동안 연체 이력 정보가 남는다고 하니까 일단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연체는 멀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리볼빙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권해드린 서비스는 아닌데 그러면 그럼요. 최악의 상황에 연체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연체 기록을 안 남기시는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금융 상황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신용점수 따라서 평균 대출금리, 예금금리 요 차이도 알려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4분기부터 개인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와의 차이를 월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은행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용평점만 알고 있으면 적정 수준의 대출금리 그리고 예금금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은행권이 어느 정도까지 마진을 챙기고 있는지 내가 요거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요 여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손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금융제도의 변화가 좀 많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희애 씨가 알려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손희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활기차게 여러 가지 소식 또 정보 전해드렸는데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전국 노래자랑의 영원한 MC 송혜 선생님이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과 웃고 웃었던 고인이 영면하시는 거 저희가 따뜻하게 보내드려야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올게요. 발전